안녕하세요. 곡성군 주민 여러분. 저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 이주원의 행복한 명화 읽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배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뵐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감상을 하면 바람직하고 유익한 미술 감상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면 진정으로 재미있고 또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미술 감상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명화 보시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풀기 이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뱅글뱅글 돌아나가는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돌아나가는 선,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선이 진짜 나선이냐? 나선이 아니다. 나선처럼 보이지만 나선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원의 집합입니다. 큰 원 안에 보다 작은 원, 그 안에 보다 작은 원, 그 안에 보다 작은 원, 이렇게 원들이 모여있는 원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선이 아니고 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 선들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요. 자,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전체로는 하나, 둘, 세 번째 선, 이 선을 따라서 제가 커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선이라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나 원이라면 제자리에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커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커서를 한번 이렇게 쭉 돌려봅니다.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돌려봅니다. 쭉 돌려봤더니 제자리다. 제자리다. 나선이 아니다. 원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왜 나선처럼 보이는가? 착시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눈은 착각을 잘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 많은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저주 아니냐? 우린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그 한계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눈의 한계는 저주가 아니다. 미술이라는 예술은 바로 이런 우리 눈의 한계를 이용해서 탄생한 예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눈풀기 이미지를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이 이미지, 검은 바탕에 회색 줄이 수평, 수직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자,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선들이 가로지르는 부분에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얀 점들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얀 점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까만 점들도 보여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까만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착각입니다. 여기는 까만 점이 없어요. 하얀 점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까만 점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깜빡깜빡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은 한계가 많아요. 다음 이미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시면 지금 오렌지빛 원이 두 개가 보이는데, 자, 두 개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오른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 개의 오렌지 원은 같은 크기의 원이다. 다만 왼쪽 것은 큰 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오른쪽 것은 작은 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시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봅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눈이 우리 눈이라는 거죠. 다음 이미지 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팽글팽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시다 보면 하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하나에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커서로 가리키는 곳, 여기 한번 보시면 그곳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든 초점 맞춘 곳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아무 데나 초점 맞춰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화면은 움직이지 않는 화면이다.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다. 그런데 우리 눈은 그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본다. 초점 맞춘 일부분만 제대로 보는 것이고요. 초점 범위를 벗어나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물을 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예, 초점 맞춰서 보는 그 작은 부분만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눈이 우리 눈이다. 생각해 보세요. 미술이란 예술, 평면 위에 물감 바른 거죠. 만져만 봐서는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쳐다보면 갑자기 깊이감, 공간감이 느껴지고요. 입체감이 느껴지고 질감이 느껴집니다. 실제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 실제 하는 꽃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우리 시각은 이렇게 착각을 잘해요. 바로 이런 시각의 한계를 이용해서 탄생한 예술이 미술, 그 가운데서도 회화,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느끼고 꽃을 느끼고 물감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눈풀기 이미지, 파란 지금 망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점 3개가 있습니다. 역삼각형 꼴을 이루고 있는데요. 점을 보시면 하나, 둘, 3개, 요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 꼴을 이루고 있는데 보시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깜빡깜빡하는 점을 집중해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깜빡깜빡하는 점을 집중해서 바라봐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갑자기 노란 점이 안 보여요. 하나만 안 보이기도 하고 2개가 안 보이기도 하고 3개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노란 점이 우리 눈에서 사라져 버려요. 화면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화면에는 계속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깜빡깜빡하는 점을 집중해서 보셨죠?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맺힙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점 범위는 점차 좁아져요. 그래서 저 노란 점들 안으로 초점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러면 저 선명한 노란 점도 안 보여요. 이렇게 우리 눈은 한계가 많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눈은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미술이란 예술이 바로 이런 한계를 이용해서 탄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또 움직이는 이미지죠. 그림자 여인이 지금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매물 돌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매물 돌고 있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서 답해 주세요. 지금 이 여인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 주십시오. 아니다.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또 손 들어 주세요. 신기하죠. 지금 어떤 분 눈에는 이 여인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 어떤 분 눈에는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 눈에서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던 여인이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던 여인이 오른쪽으로 돕니다. 지금도 계속 오른쪽으로 도는 걸로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지금도 계속 왼쪽으로 도는 걸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향 지금 막 바꾸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인간의 눈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은 같은 대상을 봐도 전혀 다르게 봐요. 서로 제각각 다르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는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신경생리학자들, 뇌생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질 때 우뇌가 먼저 활성화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고 좌뇌가 먼저 활성화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눈에는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인다. 방향 바꾼 건 뭐냐? 우뇌가 활성화됐다가 좌뇌가 활성화됐거나 또는 좌뇌가 활성화됐다가 우뇌가 활성화됐거나 우리 뇌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우리는 이렇게 제각각 사물을 다르게 본다. 아까 착시 현상 때문에도 우리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이렇게 좌뇌, 우뇌 때문에도 제각각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시각에 의존하는 예술인 미술 분야에서는 옛날부터 미술가들이 피부로 느껴서 압니다. 사람의 시각은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없다. 이 시각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술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오답입니다. 사람의 시각은 하나로 모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리고 좌뇌, 우뇌 때문에도 제각각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제각각의 시각을 존중하는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짜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 괴짜들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은 우리에게 창조의 힘을
알려주는, 창조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눈풀기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두빛 바탕 위에 글자가 쓰여 있어요. 애프터 이미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애프터 이미지. 예, 뒤 이미지, 뒤의 상. 잔상이란 뜻입니다. 잔상. 자, 요 그림을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30초 이상 뚫어져라 봐 주십시오. 예. 연두빛 바탕에 빨간 글자가 보이죠. 애프터 이미지, 잔상.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얀 바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얀 바탕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글자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 붉은 바탕 위에 연두빛 글자가 보이죠.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애프터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시고요. 예.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흰 바탕을 보면, 예. 그 붉은빛 바탕이 되고, 그리고 푸르스름한 글자가 보여요. 예. 잔상입니다. 잔상. 네. 밝은 이미지를 보면은요, 우리 눈이 그 시각 정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해요. 잔상도 우리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밝은 거를 보면 잔상이 우리 눈에 남아요. 이런 우리 눈의 한계를 이용해서 탄생한 현대의 예술이 있죠. 대중들이 즐기는 대중문화, 대중예술. 네, 바로 영상입니다. 영화, 예, TV. 이런 것들은 우리 잔상을 이용한 거예요. 보통 극장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상기에서 정지된 이미지, 정지된 필름 이미지가 1초에 30장 정도가 지나갑니다. 네, 1초에 30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워낙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지각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잠깐 멈추면 영상이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필름 이미지가 지나갈 때 불이 꺼져요. 1초에 30번 이상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워낙 빨리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우리는, 예,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걸로 생각해요. 예. 하지만 그렇게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미지가 내려오다 멈췄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예, 또 새로운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1초에 30개의 이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 이미지의 레이어가 우리 눈에 쌓여버려요. 그리고 먼저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흐려지면서 사라집니다. 아까 글자 흐려지면서 사라지죠? 흐려지면서 사라져요. 예. 그래서 마치 사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도 우리 눈에 한계를 이용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예, 미술도, 영화도 우리 눈에 한계를 이용한 것이다. 예술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용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한계를 이용해서, 예,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보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 눈을 이용한, 예, 시각예술, 그 시각예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명화 감상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명화 감상법일까? 일단 명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명화일까? 명화란 무엇인가? 유명한 작품이 명화인가? 명화의 명자가 이름 명자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명화 아니겠느냐. 예.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명화 아니다. 예. 명화 아니라고 해도 된다. 명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저렇게 유명한 그림이, 예, 저렇게 대단한 천재가 그린 그림이 명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명화냐. 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값비싼 작품이 명화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현대 추상화가가 그린 넘버 5라는 그림입니다. 예, 추상화죠.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그림 보시면 화가가 물감을 막 흘려서 그렸어요. 예, 그래서 화가의 액션, 화가의 움직임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캔버스를 바닥에다 깔아놓고요. 이젤에다 세운 게 아니라 바닥에다 깔아놓고 노란 물감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회색 물감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갈색 물감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자, 누가 그려도 그릴 것 같은 이 추상화. 그런데 지금 제가 옆에다가 값비싼 작품 이렇게 써놨죠. 네.
혹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예, 옛날에 이 작품이 아주 고가에 팔렸습니다. 예,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느냐? 예, 1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예,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00억 원. 예, 대단히 값비싼 그림이죠. 예, 추상화가,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그린 이 그림이 1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예, 물론 오늘날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돼서 작품값이 더 비쌀 거예요. 자, 이렇게 값비싼 작품, 당연히 명화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1,500억 원, 1,600억 원을 들여서 이런 그림을 사겠는가? 저는 감히 말합니다. 명화 아니다. 현대 미국 추상화를 대표하는 잭슨 폴록이 그린 이 그림 명화 아니다. 명화 아니라고 해도 된다. 명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값비싼 그림도 명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명화인가? 예.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피에로 만존이라는 사람이 만든 메르다 다르티스타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은 아니죠. 입체 작품이에요. 보니까 깡통인데 이 깡통을 만들었는가? 깡통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게 깡통 아닙니까? 굳이 깡통을 살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이 작가의 아버지가 깡통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깡통 90개만 주세요. 작품하렵니다. 작품한다고 어서 가져가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깡통을 가지고 이 작가는 무엇을 했는가? 뚜껑을 따고요. 그 안에다 내용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지금 30g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깡통 안에다가 30g의 내용물을 넣은 겁니다. 90개니까 도합 39, 27, 2,700g, 2.7kg의 내용물을 90개 되는 깡통에 넣었어요. 이걸 자기 전시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하나에 얼마 받고 팔았느냐? 내용물이 30g이라고 금 30g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본 컬렉터들, 미술관들이 아니 이런 좋은 작품,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금 30g 값밖에 안 하느냐? 너도 나도 다투어서 금 30g 값을 주고 작품을 다 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앉은 자리에서 금 2.7kg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어요. 도대체 이 깡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 유명하다는 콜렉터들, 그 유명하다는 미술관들이 다 이 작품을 앞다투어 사갔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바로 이 작품에 쓰여 있습니다. 작품 보시면 제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메르다, 이탈리아어로 메르다 다르티스타. 여기는 지금 이제 불어로 되어 있네요. 메르 다르티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드 다르티스트. 이게 뭐냐? 작가의 똥입니다. 작가의 똥 30g.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울을 들고 갔겠죠. 도합 2.7kg이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 안 됩니다. 몇 날 며칠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일 보고 그리고는 배설한 것을 떠다가 담았을 겁니다. 이것을 사인해서 작품으로 내놨어요. 금 30g 값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투어 사갔어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값비싸고 무언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으면 그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값싸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면 그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는 우리에게 가치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느냐? 삶에서 왜 우리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 원칙이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은 점점 더 중시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어려운 형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도그마라 그러죠. 어떤 전통의 도그마, 종교의 도그마, 이념의 도그마. 처음엔 좋은 뜻으로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칙인데 세상이 변했는데도 그 규칙이 안 바뀌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네. 율법학자들은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을 율법에 맞추려고 하면 이게 도구마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념의 도구마, 종교의 도구마, 그러면 그 도구마가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모든 의미와 가치가 돈이라는 거로 다 해결되어 버려요. 네. 그래서 또 우리를 억압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했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도구마가 돼서 우리를 억압하고 그게 회계라가 돼서 우리를 억압한다면 그게 진정한 힘이냐? 그러니 우리 늘 반성하면서 살자.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자. 예. 우리를 지금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의미라는 게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살자. 그런 나름의 사유가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아이디어, 예, 남다른 사유가 담긴 작품. 그럼 이런 작품이 명화냐? 그림이 아니라 이건 입체 작품이니까 명작이냐? 예, 명작 아니다. 예, 명작 아니라고 해도 된다. 명작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유명한 것도 명화가 아니고 값비싼 것도 명화가 아니고 나름의 의미와 어떤 아이디어, 사유가 담긴 것도 명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명화라는 건 도대체 뭐냐? 네, 저는 명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명화란 다른 게 아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네,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명화다. 저는 명화가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문가들, 네, 비평가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미술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명화라고 하는 명화. 예.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림. 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명화가 있다. 감상자로서 나에게 보다 더 중요한 명화는 어떤 것인가? 전문가들이 명화라고 이야기하는 명화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인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인가? 예.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감상자로서 나에게 보다 더 중요한 명화다. 아까 보신 작품들 전문가들이 다 명화, 명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이에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미술평론가로서 동의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명화가 있어요. 바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미술 감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찾아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명화라고 이야기하는 명화들,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미술 감상의 시작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 그것을 보는 것이 미술 감상의 시작이다. 우리가 왜 미술 감상합니까? 예, 감동을 얻으려는 거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거죠. 나를 정화하려는 겁니다. 예, 감동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술 감상을 통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미술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미술 감상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에게 명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라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그림인데요. 마스는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화가는 아니에요. 서양 미술사 책 보다 보면은 서양 미술사 쭉 나올 때 마스는 이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7세기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역, 작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대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 플란더스에게 나오는 네로라는 주인공이 좋아했던 루벤스, 진주 귀걸이 소녀로 유명한 베르메르, 프란스 할스, 많은 화가들이 있어요. 그 화가들 사이에서 마스는 감히 명함 내밀 수조차 없는 화가입니다. 그런 대단한 화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그림보다는, 그리고 다른 어떤 유럽의 대가들의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저에게 명화다. 제 인생 명화다. 저에게 소중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명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누추한 집이에요. 아주 누추한 집인데요. 지금 보면 벽에 때가 다 타 있죠. 벽지도 타지고 있어요. 예, 비좁은 집에 할머니 한 분만 사십니다. 예. 지금 테이블 보면은 먹을 것이 차려져 있는데요. 생선 자른 거 한 토막, 그 다음에 빵, 피클 담긴 거, 그리고 차, 요게 다예요. 예. 소찬을 차려놓고 할머니가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깊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지 기도가 끝날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 고양이가 미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예, 고양이가 앞발을 들어서 막 테이블볼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생선 냄새는 나지. 예, 너무 먹고 싶어요. 야옹야옹 됩니다. 할머니 빨리 식사하시고 저 좀 남겨주세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되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예,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 이 그림 네, 제가 아주 중요한 명화로 꼽는 이유, 그건 미술평론가로서 제가 이 그림을 명화로 꼽는 게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의 감상자로서 네, 제게 굉장히 소중한 명화다. 네, 저에게 너무나 감동을 많이 준 명화다. 그 이유가 뭐냐? 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림 속의 저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예요.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매 맞이였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동생들하고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출석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대리 출석 부탁해놓고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어요. 학비 벌어야 되지, 생활비 벌어야 되지. 그런 외손자를 바라보시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도 갖고 계신 건 없으신 분이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거든요. 제가 미술평론가가 되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미술평론가가 되어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제 인생 명화가 된 그림입니다. 명화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명화다. 저는 이 화가보다 렘브란트가 왜 더 위대한지, 루벤스가 더 위대한지 알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상자로서 나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이런 그림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나는 내 영혼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음식도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면 즐길 수가 없어요. 내 취향의 음식이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면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몸에 좋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다고 나한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내 입맛에 맞아야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찾아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즐길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넓어지죠. 어린아이 때는 즐기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지만 나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죠. 서양 음식 처음 먹으면 입에 안 맞죠. 그러나 그중에 맛있는 거 먹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스테이크도 잘 먹게 되고 파스타도 잘 먹게 되고 뭐 다른 달팽이 요리도 잘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잘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정신에 영양을 제공하는 그림, 기쁨을 제공하는 그림, 그것부터 보는 것이 바람직한 미술 감상의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들을 찾아보다 보면은요, 스탕달 신드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스탕달 신드롬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탕달 신드롬이 뭐냐? 반 고흐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인데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19세기 말에 처음 문을 열었어요. 젊은 미술학도였던 반 고흐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미술관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큰 미술관이 없던 시절. 그런 미술관이 없던 시절에는 좋은 명화 보려면은요, 귀족들 저택 찾아다녀야 되고 성 찾아다녀야 되고 큰 교회들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립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대가들의 그림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친구하고 미술관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미술관 초입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는 반 고흐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립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것을 본 친구가 야, 이 미술관 얼마나 큰데 오늘 하루 종일 다 다녀도 못 볼 판인데 우리 이제 그만 보고 다른 거 보자. 그랬더니 반 고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 그림 더 봐야 돼. 그러니 내가 다 봤다 싶으면 네 뒤쫓아갈게. 너 먼저 보고 싶은 거 다 봐. 하는 수 없이 친구가 혼자 돕니다. 쫓아오겠지. 그런데 계속 돌아다녀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폐간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문 닫기 전에 나가야죠. 그래서 반 고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반 고흐가 아까 본 이 그림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한 그림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놀라서 야,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림 하나만 계속 볼 수 있냐. 그런데 어떡하니? 폐간 시간이다. 우리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반 고흐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미술관에서 나가지 않고 이 그림을 2주 동안 더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수명에서, 내 목숨에서 10년이라도 떼어주겠다. 2주하고 10년을 맞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10년보다는 이 그림을 보는 2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미술사에 남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었는데, 자, 이 그림 보면 일단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남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혹은 레베카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둘이 결혼식 날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 신부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하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신랑 신부 좀 서로 껴안기도 하고 대화도 좀 다정히 나눠봐라. 그랬더니 신랑이 먼저 신부한테 손을 내밀어서 살포시 자기 품으로 잡아 끕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너무 부끄럽고 낯설죠. 그렇지만 아주 낯선 남자는 아니죠. 이제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해야 될 내 난군이구나. 그래서 부끄럽지만 뺨이 빨개졌지만 은근히 다가갑니다. 이렇게 사랑이 싹트는 선남 선녀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입니다. 바로 이 그림 앞에서 반 고흐는 옴짝달싹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탕달 신드롬입니다. 그림 보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돌부처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 근데 그 굉장히 가벼운 증상이에요. 좀 더 심한 증상이 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한겨울인데도 막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서 너무 감동이 커갖고요,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해서 윗옷뿐만 아니라 아래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이 커서 감탄사를 내뱉는다는 것이 비명으로 내지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막 말리고 본인도 막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계속 비명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보다 더 심한 증상이 있대요. 어떤 증상이냐면 너무 감동이 커갖고요, 심신의 밸런스가 깨져서 갑자기 급성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대요. 가장 심한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감동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분들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병원 안 데리고 가면 굉장히 고생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절한 분들, 우울증에 빠진 분들 병원 데리고 가면 보통 3박 4일 입원 치료받으면 다 낫는데요. 안 낫는 사람 없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병원 안 가면 고생을 좀 오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음악 감상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거의 보고가 없대요. 뭐 연극 보고 없습니다. 소설책 읽다가, 시를 읽다가 거의 보고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미술 작품 보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이 아주 독특하다. 의사들이 현대에 이제 그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미술관들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림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찾다 보니까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갔다가 산타크로체 교회에서
중세 때 명화를 보고는 너무 감동받아서 방고처럼 꼼짝달싹을 못했더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때도 폐간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치 계단이 춤을 추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잘못 내려가다가는 굴러떨어져서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계단을 못 내려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증상이 역시 있었구나. 스탕달의 이름을 따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탈리아 피렌체시 관광청에서는요. 요주의 작품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80년대 보고서지만 1980년대 보고서지만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1년에 보통 12명에서 14명 정도가 미술작품만 감상하다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제발 병원에 실려오지 않도록 좀 스스로 주의해서 감상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개인가의 작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시면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명화가 바로 비너스의 탄생이죠. 비너스가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밑에 조가비가 보이죠. 조개 껍데기. 서양 명화를 봤는데 바다가 보이고 조개 껍데기가 있는데 그 위에 누드의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왼편에 있는 이 두 남녀는 서풍과 미풍이에요. 서풍 제피로스, 미풍 아우라가 봄바람을 불어줘요. 유럽에서는 서풍이 봄바람입니다. 남풍이 봄바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이 밑에 바다가 없이 유럽 아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서양 쪽에서 더운 물이 이렇게 올라와 갖고는 대서양 쪽으로 서풍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꽃을 그린 거는 이 봄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트로 보내줍니다. 무트에서는 계절의 여신이 봄의 망토, 꽃이 그려져 있는 봄의 망토를 들고 비너스를 맞아줘요. 그래서 비너스는 봄의 여왕이 된다. 바로 이 신화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명화, 이 그림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주의 대상이 된 작품이고요. 또 다른 유명한 요주의 대상 작품이 바로 이 아카데미아 미술관, 아카데미아 갤러리의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한 5m 정도 높이 되는 조각인데요. 젊은 남자의 누드를 멋있게 표현했어요. 다비드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죠. 지금 왜 저런 포즈를 취하고 있느냐.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전을 앞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인상이 싸납죠. 골리앗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게 돌팔매 할 때 쓸 띠입니다. 사실 이 손에 돌을 갖고 있는데 앞에서는 잘 안 보여요. 여차하면 돌팔매 띠에 끼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자, 와인드업 하기 좋게 지금 몸의 중심을 뒤로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쪽 발에 지금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와인드업 하기 좋은 자세죠. 여차하면 돌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이 조각은 그 BBC 방송에서 미켈란젤로가 인류에게 선사한 3대 불가사의, 도저히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았던 작품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그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창조 벽화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 천장 그 돔 디자인하고 요것이 그 미켈란젤로가 인류에게 선사한 3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스탕달 신드롬을 경험했다는 거죠. 꼭 이런 스탕달 신드롬을 경험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술작품, 미술작품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감동을 얻는 데서 미술 감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 감상하기 위해서 미술사책을 많이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좋은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 인식의 지평은 넓어져요. 그런데 아는 만큼 감동을 느끼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지식이 적지만 어린아이들이요, 세상을 보고 어른들보다 더 큰 감동을 잘 느껴요. 꽃 한 송이 핀 거 보고도 감동 느끼고요, 무지개 뜬 거 보고 감동 느끼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 느낍니다. 저는 포클레인 보고 감동 느끼는 아이도 봤어요. 그림책에서만 보던 포클레인이 자기 눈앞에 지나가니까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땀을 흘리면서 막 뛰어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지만 아는 만큼 감동받게 되는 건 아니다. 예술 감상은 우리에게 지식도 주지만 그 이전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세계다. 감동을 얻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을 얻기 위한 그런 감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명화입니까?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명화 한두 점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좋겠다.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런 그림 보면은요 다시 감동을 줍니다. 짜릿해져요. 스탕달 신드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세상을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레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고 일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아이가 엘레나인데요. 미국 신시내티에 사는 7살짜리 소녀예요. 이 소녀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미술 영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사는 신시내티 미술관에서 어느 날 이 아이한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너 그림 잘 그리잖아. 그리고 이 아이가 참 피카소를 좋아했는데 너 피카소 좋아하잖아. 피카소 그림하고 네 그림하고 나란히 걸어서 2인전 열어줄게. 작품 출품해라. 세상에 현대 미술의 최고 대가인 피카소와 나란히 그림을 걸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걸었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전시장에 가서 자기 그림 걸린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신시내티 미술관은 아무리 미술 영재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 그림하고 피카소 그림하고 나란히 걸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미술관은 저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온 미술관인가? 아닙니다. 이 아이한테 처음 제공했어요. 그런 기회를. 그리고 이 아이 이후에는 그 어떤 아이한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미술관에서는 이 아이에게 그런 남다른 기회를 제공했는가? 그 이유는 이 아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큐레이터들이 너무 놀랐어요. 미술관의 마스코트 같은 아이인데 너무 귀여운 아이, 미술관에 아주 그 빈번히 드나들고 피카소를 좋아하는 아이, 미술관에서 다 소문난 아이인데 살릴 수가 없느냐? 없댄다. 악성이란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뭐 좋은 선물 없을까? 큐레이터들이 의논하다가 의기투합합니다. 전시 열어주자. 얘가 좋아하는 피카소 그림하고 얘 그림 나란히 걸어서 전시 열어주자. 그렇게 전시를 열게 되었고 아이는 자기 전시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는 몇 주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를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또 아이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어떻게든지 잘 보듬어 잘 키워야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액세서리 소품함을 뒤지는데 거기 웬 종이가 꼬깃꼬깃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보니까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걸 보니까 왈칵 눈물이 쏟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갔을까?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치워놨습니다. 그 며칠 뒤에 아이 아빠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안 입던 청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잡혀요. 꺼내보니까 꼬깃꼬깃한 종입니다. 펼쳐보니까 아이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엄마 아빠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것도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치워놔요. 또 며칠 뒤에 아빠가 서가에서 책을 읽으려고 책을 꺼내는데 책 사이에서 뭐가 나풀나풀 떨어져요. 보니까 그림 쪽지예요. 어떻게 이 그림 쪽지가 여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전까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가에 있는 책을 다 뒤져봅니다. 50여 장의 그림 쪽지가 나와요. 집안 구석구석 뭐 찬장 틈이고 어디고 다 뒤져봅니다. 도합 200여 장의 그림 쪽지가 나와요.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가 그린 거니까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 하트 모양으로 종이를 오렸습니다. 거기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 그레이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써놓고 단란한 식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이는 중병에 걸리다 보니까 스스로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느낍니다. 엄마 아빠는 사전에 약속했어요. 절대 아이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아이가 공포에 빠질 수가 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이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뭔가 남겨주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을 남기는 게 좋을까? 자기 생일을 떠올립니다.
생일날 엄마, 아빠, 동생 그레이시 그리고 친구들 다 모여서 파티하면서 보물찾기 했던 기억. 예.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는 보물찾기, 보물 숨기듯이 여기저기 숨겨놓습니다. 예. 엄마, 아빠가 보물찾기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할까 신이 나서 그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숨겨놨다는 거죠. 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연한 계기에 엄마, 아빠는 그림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마침내 200여 장을 찾아냈습니다. 이 엄마, 아빠한테는 이 아이가 그린 이 그림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명화다. 이보다 더 좋은 명화는 없다. 이보다 더 훌륭한 명화는 없다. 명화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얻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다 밝은 눈으로, 보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만큼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술 감상을 하는 이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